안녕하세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들 하나를 키우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여기 사연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남겨주시는 댓글들이 너무 따뜻해서 사연자님에게 위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힘내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남겨주시는 걸 보면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에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리 순탄하지 않았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 아무도 저를 맞지 않겠다고 해서 고아원에 갈 뻔했는데 시골에 혼자 살고 계셨던 외할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참 예뻐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경매는 세상에서 제일로 예쁘고 소중한 사람이다. 할머니한테만 제일로 예쁘지. 그래. 할미한테는 경미가 최고로 예쁘고 또 동네 사람들도 우리 경미가 그냥 인형처럼 곱고 예쁘다고 칭찬이 자자하잖아. 할머니, 나 할머니 따라서 시장 갈래. 이렇게 더운데 집에 있지. 할미랑 같이 갈래?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해요. 그래, 그럼 가자. 저희 할머니는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셨습니다. 건어물뿐 아니라 뻥튀기나 강정 같은 주전부리들도 팔았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주로 마을을 지나가는 버스를 타고 다니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스쿠터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스쿠터 뒤에 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태워달라고 했을 때는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태워달라고 조르니 어느 날 제가 쓸 헬멧을 사오셨지요. 작은 제 머리에 엄청 컸지만 스쿠터에 탈 때는 꼭 헬멧을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헬멧을 쓰면 뭔가 로봇이 된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헬멧을 쓴 뒤 주먹으로 머리를 퉁퉁 두드리는데 정말 그 헬멧이 튼튼하게 느껴져서 마치 여전사가 된 것 같았어요. 달력이 딱 올려놓고 할머니 허리 꽉 잡아라. 할머니, 허리 잡았어요. 준비 완료. 출발, 출발. 그럼 간다. 마른 할머니의 등을 꼭 붙잡고는 했는데 그때는 그 몸이 그렇게 야위었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스쿠터를 타고 가는 동안 바람을 맞는 게 너무 좋았을 뿐이었어요. 토요일에는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할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습니다. 아이고, 막시함에 또 손녀딸 데리고 뭐야. 오늘이 토요일이잖아. 어린 것이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기 심심하다고 아니 데리고 왔지. 됐다, 교미 엿가락 하나 먹어라. 감사합니다. 우야, 박시할매 팔자도 참 드세야. 요렇게럼 다 늙어가지고는 애를 맡아 키우게 될 줄 누가 알았대? 앞날을 모르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매한가지인데 뭔 거창하게 팔자까지 운운하고 그런냐? 아니, 맘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지. 젊을 때도 애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달다리하며 쑤시지 않는 곳이 없는 나이에 고생하니까 그러자. 갓난쟁이면 힘들었을지 몰라도 우리 경미는 그냥 손이 가는 게 없어. 학교 끝내고 와서 숙제도 지가 알아서 하지. 나 시장서 올 때까지 밥도 알아서 챙겨 먹지. 노는 것도 사부작 얌전하게 노는데 힘들 게 뭐 있다 그런디야. 요렇게럼 예쁜 손주 매일 보고 사니 오히려 기운이 넘쳐서 날로 젊어지는 것 같다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그래, 나 참말로 경미 오고 나서 얼굴도 반질반질해진 것 같고 건강해 보여서 부럽구먼. 암 건강해야지. 우리 경미 잘 키우려면 내가 건강하고 튼튼해야지. 아이, 부르고요. 경미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쭉 요대로 예쁘게 자라야 한다. 네. 토요일 점심시간에 시장은 늘 북적북적했습니다. 할머니 가게에 앉아 파리채를 들고 파리를 쫓다가 낮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시장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떡볶이랑 옥수수를 먹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저녁 창거리와 과일 같은 걸 사서 집에 왔지요. 엄마, 아빠가 계실 때는 도시를 떠나 산 적이 없었거든요. 완전히 달라진 환경이었지만 저는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너무 좋았고 동네 사람들, 시장분들은 정이 넘쳤거든요. 그 시골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다녔고 고3이 되어 수능을 쳤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젊을 때야. 그 옛날에야 여자가 뭔 대학까지 가냐고 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졌는데 여자도 배울 만큼 배워야지. 우리 경미 꼬맹이 시절에 데려왔을 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경미는 대학 보낸다는 생각에 다 준비해놨어. 할머니, 근데 서울에 대학 가면 이제 할머니랑 따로 살아야 하잖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 할머니랑 떨어져 살기 싫다고 대학교를 통째로 옮길 수는 없는 거잖여. 할머니, 대학 등록금도 비싸고 또 나 서울서 살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할머니 평생 고생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은 못하리혀. 너가 엄마 아버지 살아있었어도 너 대학 보내는 뒷바라지는 다 했을 거여. 너 엄마 아버지 그렇게 새파랗게 젊은 날에 먼저 떠나고 너 데려왔을 때 현민이는 누가 뭐래도 내 새끼다 하면서 키웠는데 부모라면 당연한 거요.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 난 정말 할머니 없었으면 못 살았을 거야. 그래, 세월 참 빠르다.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내가 어디 크게 아프지 않고 경민이 이렇게 대학 가는 거 보게 된 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 경미야, 서울 가서 인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공부도 할 텐데 늘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착한 마음으로다가 지내는 거 잊지 말어라. 그게 다 너한테 복으로 돌아오는 거요. 알겠어요, 할머니. 손주였는데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웠다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잘 자랐고 대학에 다니기 위해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당시 기숙사가 더 돈이 적게 들었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학기 중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 방학을 하면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와서 지냈습니다. 어릴 때는 할머니가 참 크게만 보였는데 제가 어른이 되는 사이 할머니는 연세가 들었고 몸이 약해지셨어요. 그러다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둔 때에 한창 시험 준비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계신 시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가게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제일 빨리 내려가는 차표를 끊고 병원으로 달려갔거든요. 병실로 곧장 가는데 환자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제가 자라며 또 할머니 연세가 많아지며 언젠가 이별의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게 그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메마른 나뭇가지같이 투박하고 가느다란 손을 잡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현미야, 울지 말어. 이제 갈 때가 돼요. 그런 것이제. 할머니 가지 마요. 할머니한테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나 졸업하고 회사 취직하면 할머니 호강시켜드릴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지금은 안 돼, 할머니 제발. 난 할머니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할머니밖에 없는데. 울지 말고 씩씩하게. 경미야,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늘 착한 매무로다가 베풀면서 착하게 그리 살아야 혀. 알겠지? 경미 나 이제 나 없이도 산다. 할머니는 그날 밤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인중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어려서부터 늘 하시던 말씀이 착하게 살라는 거였는데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저를 예뻐하며 정성껏 키워주신 할머니에게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씩씩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겠다고요. 이제 너 나 없이도 산다는 그 마지막 말씀이
참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할머니의 가게와 집을 다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할머니는 살던 집과 가게 정리를 다 저에게 일임한다는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또 처분하고 정리를 하는데 집이며 가게며 어릴 때부터 제가 지내던 곳이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어디를 둘러봐도 할머니와의 추억만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왔는데 정말 그때 이제 세상에 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나 없이도 산다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믿고 가셨으니 힘을 내서 살아야 한다고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서울에 방 하나 있는 자취집을 얻었습니다. 그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며 취업을 준비했고 1년 뒤에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기업 계열사였는데 꼭 다니고 싶었던 곳이라 합격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거든요. 할머니가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회사 생활에는 잘 적응을 했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고 상사 동료들과 원만하게 잘 지냈어요. 신입일 때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잘 이끌어준 상사 덕분에 많이 배웠고 또 성장을 했습니다. 회사에 다닌 지 3년 차, 어느덧 제 나이도 28살이 되었는데 어느 날 평소에 저를 좋게 보던 상사 한 분이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하셨어요. 우리 경미씨는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일 성급이 참 좋아. 아, 감사합니다. 경미씨 혹시 뭐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어? 네? 만나는 사람이요? 에이 말이요. 아, 아니요.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요. 경미씨를 오래 봤는데 점이 괜찮은 사람 같아서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한 상사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거든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듣는 건가 길에 의심하고 있을 때 그분이 씩 웃으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제 대학 후배인데 어때요? 네. 아이 경미씨 일할 때는 엄청 똑부러지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당황을 해요. 완전 이런 연애 쪽으로는 숙맥이신가 보네. 아무튼 경미씨 참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여기 사진 보여준 이 남자 제 대학 후배인데 대기업 다니거든요. 경미씨처럼 일도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녀석인데 아직 짝이 없다고 하네요. 주변에 좋은 사람 누구 있나 하는데 딱 경미씨가 생각이 나지 뭐예요. 어떻게 한번 만나보실래요? 다른 사람도 아닌 직장 상사가 제안한 소개팅이었기에 딱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상사는 제가 신입일 때부터 일을 잘 가르쳐주고 또 팀을 잘 이끄는 능력, 성품도 좋은 분이었거든요. 이런 분이 괜찮은 남자라고 하니 믿음이 가더라고요. 늘 바쁘게 여유라고는 거의 없이 살아왔고 퇴근하고 바로 집, 주말에도 집에 있는 집순이였던 저라 그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몇 번 못 해봤는데 믿음직스러운 상사의 제안에 한번 만나나 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 수락을 했습니다. 아, 오늘이죠? 네. 하하하. 이거 내가 또 막 말을 많이 하면 괜히 부담스러울라. 아무튼 내가 보기엔 선남선녀이고 둘 다 능력도 있고 사람 됨됨이도 괜찮으니 한번 잘 이야기해봐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상사는 회사에서만 저를 봤을 뿐인데도 괜찮게 생각하는 후배의 소개팅 상대로 저를 생각해준 게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고 회사도 괜찮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사실 많이 연애를 안 했던 것, 또 결혼에 대해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제 가정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그게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결혼 상대로 생각했을 때 그리 좋은 조건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걸 알고 있었던 터라 그냥 못내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직장 상사분이 이런 저의 사생활까지는 잘 모르니까 당연히 그분도 그걸 모르고 소개를 시켜준 것 같은데 소개팅 자리에서 말을 아껴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퇴근을 하고 약속 장소로 갔는데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는데 웃는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러는 도시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것 같은 사람인 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미라고 합니다. 박성식이라는 이름은 조금 옛날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남자는 자기 이름이 무척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이름처럼 상식을 지키면서 산다면서요. 솔직히 직장 상사 소개라 거절하기가 뭐해서 식사나 한 끼 하고 오자는 생각, 별 기대가 없었는데 남자분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젠틀했거든요. 딱 봐도 직장생활 잘할 것 같고 두루두루 인기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도 저에 대한 느낌이 좋았는지 첫 만남 이후 애프터 신청이 와서 몇 번을 더 만났고 그렇게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1년을 넘게 만났는데 오래 만나면서 사실 제 성장 과정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게 되었죠.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 것,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이야기요.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좀 놀란 듯 했지만 곧이어 따뜻하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오히려 대단하다. 아니 존경스럽다. 고생 많았어 경미야. 많이 외로웠겠다. 부모님이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거의 없어서 그게 많이 아쉬워. 그치만 할머니가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주면서 키워주셨거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쯤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덕분에 외롭다는 거 잘 못 느끼고 자랐어. 할머니가 정말 훌륭하시네. 할머니는 어디에 계셔? 그가 같이 할머니를 찾아뵙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할머니께서 홀로 키우신 건데 결혼할 사람으로서 자기가 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할머니가 쉬고 계신 납골당에 갔습니다. 해마다 기일에 찾아왔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은 말없이 사진 속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던 수국꽃을 놓은 뒤에 돌아왔어요. 할머니 인상이 참 좋으시네. 선하다는 느낌이 들어. 맞아. 할머니는 좋은 분이었어. 나한테는 늘 착하게 살라고, 남들한테 베풀면서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었지. 그게 나중에 다 나한테 돌아온다면서. 할머님 덕분이구나. 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 거 말이야. 할머니께서 잘 가르치셨네. 할머니가 오빠 봤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그러게. 하지만 다 알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너를 지켜주면서 잘 사는지 지켜보시겠지. 할머니 보러 오자고 해줘서 고마워. 매년 기일에 뵈러 갔었는데 다른 사람이랑 온 건 처음이야. 당연하지. 너도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릴 거잖아. 그 전에 너를 정말 자식처럼 키워주셨다는 할머니, 네가 그리워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할머님께 나도 인사를 드리는 게 맞지. 할머니가 쉬고 계신 곳에 다녀온 다음 저는 그 사람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1년 넘게 만났을 때쯤 그 사람이 저에게 초원을 했고 저도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한식당에서 뵙게 되었는데 그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식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쁘게 만나고 있다고 했는데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듣기로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랐다고. 아 참, 그냥 우리가 어른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그래. 요즘 보면은 드세고 기도 센 젊은 처자들이 많은데 나는 그런 게 딱 질색이거든. 상식이한테 네가 만나는 아가씨는 어떠냐 했더니 요즘 젊은 아가씨답지 않게 이 참하고 착하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 맞지? 네? 네. 아버지, 처음부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뭐 무슨 회사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요즘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꼰대 소리 듣는다고요? 뭐, 꼰대? 이놈 자식이. 아니 네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네 마누라가 되는 거지만 또 나한테는 며느리가 되는 거고 가족이 되는 건데 뭐 이런 것도 못 물어보냐? 당신이 말해봐. 내가 지금 뭐 못할 말이라도 했어? 아휴, 아가씨가 이런 자리도 처음이라고 하고 긴장했을 텐데 당신이 너무 그러면 겁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겁을 먹기를. 저는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우리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 됨됨이인데 그 사람의 됨됨이 본 바탕이 어디에서 나오냐? 가정교육 아니겠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엄하게 교육받고 그래야 나가서도 인정을 받고 사람처럼 사는 거잖아. 그래서 내 듣기로 일찍 조실부모, 그래, 조실부모 했다고 해서 내가 내심 이 걱정을 했거든. 어디서 못 배워먹은 막 날라리 같은 여자한테 홀딱 빠진 게 아닌가 하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또 사람을 잘 보거든. 이따 보니까 그런 날라리랑은 전혀 거리가 먼 것 같네. 할머니께서 잘 키워주셨다고. 맞습니다. 그래, 사람이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야. 세상에 딱한 사정이야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사람들이 살아가잖아. 할머니께서 대단한 결심을 하고 소녀를 잘 키워주셨네. 저는 정말 경미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입원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가정 환경이 어렵고 하면 청소년 시절에 막 엇나가기 쉬운데 경미는 그 시골에서도 공부 열심히 했고 대학까지 갔잖아요. 회사도 좋은 회사 다니고요. 할머니께서 혼자 키웠는데 대학까지 다 보내주셨다고 하니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착해요, 경미가. 제가 그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알겠다 이놈아. 콩깍지가 단단히도 씌었지. 결혼 노하기 전에 벌써 팔벌 칠 마냥 그러는 거 보니 네 놈 결혼하고 어떻게 살지 아주 눈에 원하다 원해. 자, 그러면 결혼식 때 혼주석은 비워주는 건가? 할머니가 안 계시니 다른 친척들이나 뭐 앉을 분이 안 계신 거야? 네, 친척들이라면 어려서부터 연락이나 왕래가 없이 지냈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 할머니가 절 돌보신다고 했을 때 다들 그냥 할머니가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는 눈치였고 잘하면서도 특별히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묘색이 결혼식인데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체면이 안 서는 것 같으네. 아버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희 결혼식인데 제가 경미랑 같이 입장할게요. 원래 정석대로 하면은 신부 아버지가 사위한테 일이 넘겨주는 건데 정석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 건데 요새는 동반 입장도 많이 하고요. 그러냐? 내가 다녀본 결혼식에서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봐서 한 말이다.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니 솔직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인상이 참 좋고 따뜻한 분 같았는데 아버님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한테뿐 아니라 어머님한테도 툭툭 모시하듯 말을 하고 뭐랄까 좀 성품이 좀 그랬다고 할까요. 하지만 당시 이런 고민을 털어놓고 결혼을 할지 말지 의논을 할 사람 또 어른답게 조언을 해줄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제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아버님이 말씀을 좀 막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제가 뭐라 말도 꺼내기 전에 나서서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좀 옛날 분이시지? 고리식하고 가부장적인 면이 있고 좀 그래. 그날 혹시 마음 상했다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근데 우리 어차피 우리끼리 살 거고 그렇게 자주 뵐 일 없을 거야.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아버님이 말을 할 때 남자친구가 중간중간에 제 입장 대변해주는 거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중간 역할은 잘하겠구나 라고 느꼈고 둘이 잘 살면 되는 거라 생각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또 아버님이 제가 조실부모 한 것을 언급하면서 마음에 걸려 하시기는 했지만 결혼 자체에 반대를 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여인 게 사실 저한테는 상처고 가슴 아픈 일인데 결혼이라는 걸 두고는 흠처럼 여겨져서 걱정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그냥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받아주신 거였어요. 28살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그 다음 해에 식을 올리려 했는데 아버님께서 9수는 넘기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간이 길어지며 돈도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천천히 준비를 했어요.
살림부터 집 마련까지 여유있게 알아보았고 제 나이 30이 되었을 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와 남편을 소개시켜준 제 직장 상사분께서 사회를 봐주셨고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결혼하고 당장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기에 남편도 저도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크게 신경 쓸 게 없다고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조금만 행동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게 다 돌아가신 부모님, 할머니께 흠이 될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3일에 한 번 정도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고 한 달에 한 번은 시댁에 갔습니다. 20살 대학 입학과 동시에 서울에서 혼자 살며 나름 자취를 오래 했던 터라 나름 살림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음식이나 그런 건 어머님께 배울 게 많았거든요. 어머님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서툰 제 모습에도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이유는 아버님 때문이었습니다. 물 가져와 물. 식사 중에 물 마시는 게 안 좋다고 하던데. 아이 그러면 국을 좀 적당히 짜게 끓이던가. 국이 짜니까 목이 말라서 자꾸 물을 찾는 거 아니야. 아버님 국이 입에 안 맞으세요? 국은 제가 끓였는데. 네가 한 거냐? 너 벼슬도 이렇게 짜게 해서 먹냐? 짭짤한 게 입맛은 당겨도 몸에는 그렇게 안 좋은 건데. 너 하나부터 그냥 네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배워야겠다. 어머님은 마음 불편하게 하는 말을 전혀 안 하셨지만 아버님한테는 잔소리를 듣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식사 중에 일어나 물을 떠서 가져다 드리면 그 물을 가지고도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 그 물이 왜 이렇게 에이 이게 시럽잖아. 아니 엊그제만 해도 물 좀 시원하게 하라 그래서 보리차 한 주전 다 끓여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뒀는데 그렇게 차요. 이거 당신 마셔봐. 얼마나 그냥 속이 얼어붙도록 차가운가. 아버님은 입맛이 몹시 까다로웠어요. 또 집안의 청결에 엄청 예민하셨거든요. 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먼지 조금 있는 걸 그냥 못 보고 지나가셔서 화를 버럭버럭 내셨고 머리카락 떨어진 걸로도 난리를 치셨습니다. 정작 아버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거의 어머님께 지시를 내리듯이 고갯짓으로 청소할 곳을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이 안쓰럽게 여겨졌지만 또 앞에서 대놓고 어머님 편을 들기도 뭐하고 나중에 어머님과 둘이 있을 때 괜찮으신지 넌지시 물어보면 그냥 원래 저런다 냅둬라 하고 말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은 것보다 했는데 혹시나 해서 검사를 해보니 임신이 맞더라고요. 아기는 몇 년 뒤에 갖자 꼭 이렇게 콕 집어 계획을 세운 건 아니었는데 1년 정도 신혼생활을 했으니 더 늦기 전에 아기를 갖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신 소식에 아버님 어머님이 무척 좋아하셨어요. 회사는 바로 그만두는 게 아쉬워서 만삭 전까지 다니다가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임신 기간 중 달라진 몸의 변화에 적응을 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그보다 저를 힘들게 한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신혼생활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남편한테서 아버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거의 만삭 전까지 회사를 다녔는데 임신을 한 채로 회사까지 다니니 너무 힘들었고 집에서 요리나 살림 같은 것은 남편이 많이 도와주기를 바랐는데 거의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잔소리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가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일을 나눠 하자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걸로 소소하게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아예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너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하냐? 뭘 하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 안 다니잖아 이제. 근데 왜 집꼴이 왜 이 모양이야? 뭐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 야, 요즘 애기 가진 엄마들도 운동하면서 몸매 신경 쓰는 거 몰라. 그리고 움직이고 그러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아주 그냥 회사 그만뒀다고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자기가 내 몸 상태를 알아?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 그래도 자기 저녁은 꼬박 차리잖아. 임신 초기 때 이따 때문에 냄새 못 맡을 때도 자기 저녁은 거른 적 없이 차렸어. 너 지금 뭐 밥한다고 이웃에 떨어? 원래 네가 하던 거잖아. 당연한 걸 하는 거 가지고 생색을 내고 그러냐 정 떨어지게.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솔직히 그래.
뭐 다른 여자들이 임신하고도 몸매 관리를 한다고? 다른 집 이야기 꼴에서 하는 말인데 주변에 임신했다고 하면 집안일 다 나눠서 하고 와이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무거운 몸으로 자녀 치료해주면 솔직히 설거지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기야말로 왜 그래? 신혼 때는 내가 말 안 해도 자기가 나서서 했잖아. 지금은 오히려 내 몸이 더 힘든 상황인데 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트집을 잡아서 그러느냔 말이야. 아니, 어쨌든 넌 지금 회사를 안 가고 종일 집에만 있잖아. 그럼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느냔 말이야. 꼬박꼬박 돈 벌어오는 건 난데 넌 집에서 그냥 물고 먹는 게 다잖아. 임신 유세도 정도껏 떨어야지. 야, 저기 먼지 쌓인 거 안 보여? 뱃속에 애기 건강 신경 쓴다더니 저런 먼지구덩이에서 잘도 건강하겠다. 먼지가 쌓이긴 뭘 쌓여. 저거 청소 다 한 건데. 뭐 아버님 어머님 댁처럼 그러기를 바라는 거야. 어머님 쉴 새 없이 닦고 문지르고 앉아 계시지를 못하잖아. 지금 그런 거에 말하는 거냐고. 그래, 나 원래 그런 집에서 살았어. 우리 엄마는 바지런해서 누가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다 하거든. 넌 뭐 엄마한테 많이 배워야겠다느니 뭐니 말만 그렇게 하지. 네가 뭘 배웠는데? 배웠으면 집에서 실천을 해야 할 거 아냐. 애는 무슨 나 혼자 가졌어. 당신은 내 애를 가진 거잖아. 어떻게 자기 자식을 품고 있는 사람한테 마음 편히 몸 편히 해주려고 하기는커녕 문자만 먹어서 안달이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지금 당신 말투나 하는 게 꼭 당신 아버지랑 똑같아. 뭐? 너 지금 우리 아버지 흠보는 거야? 이게 진짜 보자니까. 어른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냐? 어휴, 이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야, 넌 창피한 줄 알아 진짜. 이런 소리를 남편한테나 듣고 말이야. 다른 집은 남편이 이런 말 하기 전에 친정엄마가 다 알아서 단돌이 시키거든. 넌 진짜 이제 애엄마 된다는 사람이 어쩌려고 그러냐?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크게 다툰 날이 있었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때 마음으로는 내가 애를 왜 가졌나 후회가 될 정도였어요. 그런 다툼이 자주 일어나던 중 어머님이 집에 오셨어요. 출산할 때도 다 되어가고 하니 몸 괜찮은지 걱정이 되어서 오셨다고요. 별일 없냐는 물음에 그간의 일을 어머님께 다 털어놓았습니다. 말씀드리는 내내 어머님은 한숨만 푹푹 내시더라고요. 아휴, 상식이 그놈이 보고 자란 게 지혜비라서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하는구나. 미안하다 며느리기야. 네가 고생이 많다. 원래 안 그랬어요 어머님. 저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건지 모르겠어요. 신혼 초만 해도 집안에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던 사람인데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애기 가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잘하니까 애기 낳아도 육아도 같이 하고 잘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몰라 혼란스러웠어요. 임신하고 살이 찐 내 모습 때문에 마음이 변한 건지. 근데 정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임신하고 나서 체중이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어느 순간부터 눈도 안 마주치고 툴툴거리기만 하고 집안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간에 아닌 척 행동을 했던 건지 정말 앞날이 깜깜하더라고요. 애기 낳고 나면 어떨지 불보듯 뻔했거든요. 애기 가졌을 때 좋은 마음으로 지내려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뱃속 애기한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예정일보다 이틀 빠를 때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장 먼저 달려오셨고 남편은 그날 회사 일이 늦는다며 분만실 들어갈 때까지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오랜 진통 끝에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고 고생했다. 애기 얼굴이 그냥 봐도 상식이 어렸을 때랑 똑 닮았어. 고생했어. 진통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 사이 남편이 병원에 왔더라고요. 나중에 아기를 안아보게 되었는데 아기를 품에 안으니 예전 결혼하기 전에 봤던 온화한 미소가 다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기간 중 다툼이 많았지만 아이가 태어난 기점으로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지낸 뒤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때부터 집에서 살림과 육아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나 키운 엄마들은 잘 알겠지만 신생아 때는 아기가 통 잠을 안 자거든요.
3-4시간 단위로 깨서 우는 아기에게 젖 먹이고 달래고 재우고 나면 그냥 아침이면 아직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이 너무나도 부족했고 아기 재운 틈을 타서 살림을 하고 잠깐 쉬고 또 아기를 보고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날짜 가는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애 보는 거 말고 하는 게 뭐 있냐는 식이었습니다. 아기를 돌보면서도 퇴근하는 시간 맞춰 남편의 밥을 차렸거든요. 밥을 먹은 뒤에는 거의 소파와 한몸이 누여서 꼼짝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더라고요. 자기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은데 집에서는 자기 시간이 필요하고 쉬고 싶다고요. 정말 남편은 아기 목욕 한번 시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어머님께서 집을 찾아 아기를 봐주고 살림을 도와주고 하셨어요. 남편 행동이 개차반이니 그걸 아는 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한번 따끔하게 말을 해보겠다 했지만 한평생 시아버지와 아들의 기세에 누려 산 어머님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애비는 요즘도 그러니? 똑같아요. 아유, 옛날에야 남자들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을 안 했지.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남자들도 애기 같이 돌보고 살림도 나눠 한다고 하던데 걔가 사회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집에서만 왕처럼 굴려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지. 다 지 아버지 보고 닮아 그런 거지. 처음 저를 남편에게 소개시켜줬던 상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조차도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상사가 했던 말이 뭔지 바로 느꼈으니까요. 회사에서 사회에서 밖에서는 능력 있고 사람 좋기로 유명한 사람.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만 집에서의 행동은 그와 정반대였던 겁니다. 남편을 소개시켜준 상사가 집안에서의 남편의 모습을 알 리가 없었으니 일부러 한 것도 아니었네요. 결국은 제가 선택을 한 거니까요. 거의 몇 년 동안 그저 애만 키우며 형식적인 부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대화나 감정 교류가 전혀 없게 되자 제가 바라보는 것은 아들 하나였거든요. 물론 속상하고 힘들 때 시어머님께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기는 했지만요. 결혼하고 애 낳은 사람들이 애 때문에 참고 산다고들 하잖아요. 딱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정말 아들을 생각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며 버티고 노력을 해왔던 저의 인내심이 무너졌어요. 집에서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각자 생활을 하면 그래도 참겠는데 어느 순간에 회식이다 뭐다 하며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술에 취하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매번 거의 같은 말이었는데 주로 하는 이야기는 저랑 애 먹여 살리느라 자기 등골이 휜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고생하는 걸 제가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일을 쉬고 있고 살림을 전적으로 맡아 하며 육아를 했으니 당연히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사는 거였지만 저는 그 수고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 돈 버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매번 밥상을 차리는 것을 기본으로 몸에 좋다는 것도 챙겨주고 대화를 해보려 노력하고 제 딴에는 할 수 있다는 걸 다 해봤거든요. 하지만 무슨 나무 목석에 대고 이야기를 하듯 돌아오는 반응이 없으니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술이 거하게 취해 들어와서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주정이 너무 심했고 잠든 애까지 깨울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평소에는 술 취해서 혼자 떠는 애 하면서 그냥 무시를 했는데 못 참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만 좀 해, 지겨워 정말로. 무슨 온 세상 돈은 자기 혼자 버는 것처럼 하잖아. 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동정을 하는 거야. 당신은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는 거 그것도 밖에서 일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단 말이야. 매일 저녁 밥상 차려져 있고 집이 깨끗하고 또 애가 저만큼 자란 게 그냥 저절로 된 것 같아? 나도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당신 아내고 윤호는 당신 아들이잖아.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돈 버는 걸 왜 이렇게 억울해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참다 그간에 쌓인 말을 한 건데 돌아온 남편의 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 새끼 먹여 살리는 거면 아깝지 않지? 윤호가 내 자식이 맞다면 말이야.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솔직히 말해봐.
너도 윤호가 나 안 닮은 거 알지? 너 윤호 가지기 전까지 회사 다니면서 돌아다녔잖아. 그때 거래처 회식이며 회사 동네며 그냥 만난 대로 다 만나고 다녔는데 그때 생겼으니 내가 알게 뭐야?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진짜 윤호가 내 맞아? 이제 하다 못해 저를 다른 남자애를 가져 낳은 여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일은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고 저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멈칫했는데 남편도 가만히 있지를 않더군요. 눈이 뒤집혀서는 손에 집히는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고 이대로 있다가는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 밤으로 태피를 했네요. 문을 열라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자고 있던 아들도 깼고 심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어요. 한 2시간 정도 지나니 밖이 잠잠해졌는데 슬쩍 문을 열고 나가보니 남편이 그대로 거실 바닥에 누워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고 내가 할 일이 뭔지 뚜렷해졌어요. 이혼만이 답이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계속 이대로 살다간 저뿐 아니라 아이의 삶까지도 망가질 것 같았고 더 이상 남편의 자격도 애 아빠의 자격도 없는 사람과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했고 저는 아이 유치원 등원을 시킨 뒤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일을 다 털어놓았는데 변호사님은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찍이 임신을 했을 때부터 폭언이며 불화를 일으킨 것, 육아에 전혀 동참을 하지 않은 것, 또한 배우자의 부정을 의심하는 것 등등. 상담을 받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제 남편이 했던 말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털어놓았어요. 어머님께서도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자기 아들인데 왜 그 사람 눈에는 달리 보이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통곡을 하면서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윤호 생각해서 해결을 해보자. 아들을 아빠 없는 아이로 키워서 되겠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확고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혼 신청을 했다고 털어놓자 의외로 순순히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 기억나? 닭상식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했지? 이름처럼 상식을 지키면서 상식대로 사는 게 좋다고? 우리 윤호 뱃속에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난 당신이 도무지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 당신이 생각하는 상식, 그 상식은 사회생활 할 때만 지킨 것 같아. 당신 그렇게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집에서의 당신 모습 알면 어떨 것 같아? 참 상식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이름만 상식, 사람 장소 가려가며 상식 따지는 사람 말고 삶의 모든 곳에서 제대로 상식을 지키는 사람 상대하고 싶네. 당신이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 당신이 인간이면 윤호 양육비는 제대로 보냈으면 해. 술 취해서 한 말이든 뭐든 감히 나를 의심하고 자기 자식도 부정하는 그 모습 보며 온갖 정이 떨어져서 이혼하는 거야. 물론 그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윤호가 당신 아들이라는 거 알지? 상식 이하에 행동하지 말고 지킬 거 지키세요. 박상식씨. 이혼을 하며 그간에 쌓였던 울분을 털어놓으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재산 분할, 이혼을 했고 저는 방 3개가 있는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재취업을 해야 했죠.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회사가 생각이 났지만 휴직 후 아예 나중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저를 잘 챙겨주었던 상사,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상사가 제 이혼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다닐 만한 회사를 알아봐주겠다고요. 그 상사 역시도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고 대략의 이야기를 들은 뒤 학을 떼더라고요. 결혼 생활로 제가 고생을 오래 했다면서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소개를 시켜준 게 다 미안할 지경이라면서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다른 회사를 알아봐 주었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력서와 경력사항을 열심히 작성해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합격을 했어요. 아침에 아이 유치원 등원시키고 곧장 출근을 했고 퇴근하고 종회반에 있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아빠 아니고 엄마랑만 사는 거라고 했는데 아들은 크게 동요가 없더라고요.
저랑 둘이 지내며 오히려 더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고 어느덧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를 등교시키려고 학교에 갔는데 정문 앞에 초라한 모습, 거의 거짓골로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을 봤거든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이혼한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 시모였습니다. 여길 어떻게 찾아왔나 말을 하기도 전에 전 시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제발 내 손주랑 한 달만 살게 해다오. 그리고 불쌍한 마음에 집에 데리고 왔더니 한 달 후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 남편과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일절 다시 말도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좀 달랐어요. 물론 결혼 생활 내내 고생할 때 어머님이 나서지는 못했지만 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뒤에서 챙겨주고 마음을 쓰셨거든요. 이혼할 때도 다른 것보다 어머님이 신경이 쓰였을 정도였으니까요. 아이도 할머니를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아이 학교를 보내고 그날 급하게 휴가를 낸 뒤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는 무슨 사연이 있다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찾아오신 분을 그냥 내칠 수가 없었어요. 윤우랑 사는 곳이 여기구나.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미안하다. 그런데 정말 그냥 너랑 윤우 생각밖에 나지를 않고 그 어린 건 내가 유치원 때 본 게 전부인데 이제 학교를 다닐 나이가 한참 지났다고 하니 더 늦으면 이 할미도 다 잊을 것 같아서 무서웠다. 사실 저의 이혼은 전 남편뿐 아니라 어머님께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평생을 아버님과 전 남편 기세에 눌려서 종처럼 지내던 어머님이었는데 제가 이혼을 했을 때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참지 않고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요.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된 전 남편은 다시 본가로 들어갔고 어머님은 이혼한 아들과 시아버지 뒷바라지를 하며 지치고 지친 상황이었죠. 집에서 왕처럼 굴려는 남자가 둘이나 드는데 그 사이에 껴서 온갖 고생을 하던 어머님은 그동안 자신이 잘못 살아왔고 아들도 잘못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고부간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고 어머님이 챙겨주시는 만큼 저도 어머님에게는 잘했기 때문에 저와 손자 생각이 나서 급하게 집을 나오신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다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고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어졌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 어머님이 윤호 등교 준비를 시켜서 학교에 바래다 주셨거든요. 또 아이 학교도 도와주셨고요. 어머님 덕분에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지낸 지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심장이 안 좋았는데 그동안은 어머님이 옆에서 케어를 한 덕분에 몇몇 위기를 넘기셨었거든요. 어머님이 집을 나갔다는 것에도 충격을 받으셨겠죠. 그러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는데 곁에 아무도 없었기에 그대로 세상을 떠나신 거였습니다. 그래도 평생을 같이 살았던 터라 어머님은 슬픈 듯 하셨어요. 소식을 들은 뒤 곧장 장례를 치렀거든요. 물론 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전 남편을 다시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뒤 어머님께서 집으로 와 정리된 걸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 재산 중에 집은 내가 갖기로 했고 현금 있는 그것은 상식이가 받기로 했다. 상식이 그놈이 집을 탐낼 줄 알았는데 도둑불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어머님은 아버님 돌아가신 뒤에 살던 그 집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떠나셨고 어머님은 계속 같이 지냈는데 몇 달 후 어머님이 조용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은 그냥 네 집에 얹혀 사는 것인데 그게 영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이야. 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집 명의를 너한테 넘기고 나 그냥 너랑 윤우랑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네? 그 집 명의를 저한테요? 아니 나중에라도 윤우 아빠 알면 난리가 날 텐데요. 다 필요 없다. 그럼 자식 잘못 키운 것도 다 내 죄고 그런 놈을 그래도 자식이라고 평생 감싸고 산 것도 다 후회가 된다. 어머님의 간곡하고 확고한 뜻에 따라 집 명의가 제 앞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들어가 살기는 좀 그랬어요. 제 생각에 그 집은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전세를 주고 가지고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사는 것도 저와 아들, 어머님이 지내기에 괜찮은 집이었어요. 어머님과 함께 살다 보니 또 곁에서 지내다 보니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늘 할머니의 정이 그리웠는데 어머님한테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님이 얼른 집 근처 어디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급한 일이 생긴 것을 직감했고 가보니 전 남편이 어머님을 찾아왔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현금을 불리겠다며 이리저리 투자를 했는데 그걸 다 탕진했고 그제야 어머님이 집 물려받은 것이 생각나 수소문을 해서 어머님을 찾은 거였죠. 제가 나타나자 엄청 놀란 눈치더라고요. 어머님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나랑 지내고 계신 것까지는 몰랐나 봐? 기함을 하는 전 남편이 물려받은 짐 이야기를 하자 어머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호되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 집 이제 내 집 아니다. 그리고 사람 같지 않은 니노 뒷바라지는 이제 할 만큼 했다. 네 아버지도 돌아오신 마당에 내 이제야 마음 편히 지냈는데 내가 너를 보고 너한테 뭘 줄 이유도 없어. 이제 넌 얻는 자식으로 생각하고 살련다. 윤호가 아버지를 이 일절 찾지도 않는데 너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니?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애비 형편없는 남편이었는지 그렇게 망나니로 키운 나도 잘못이지만 인제는 그만할란다. 집 같은 거 생각도 말고 어디 가서 빌어먹고 살든 너 알아서 해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어머님의 단호한 태도에 전 남편은 한마디 대꾸도 못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렇게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 뒤로 전 남편은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 현재도 저는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억눌려 살았던 어머님이 이제라도 자유를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모자와 어머님,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아들도 웃는 날이 많거든요. 아버지 없이 아들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들 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부모의 모습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이들인데 우리 아들은 바르게 자라기를 희망합니다. 그 옛날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손자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어머님과 함께 아들 잘 가르치며 키우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